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욕의 최은표 선생님께서 건국절에서 한 교포의 말씀이라는 글을 발표를 하셨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 글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기보다 더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오늘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글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모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사법이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다 말살하고 정치 세력들이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악용하여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이러한 온갖 불법과 거짓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덮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길을 헤매는 순례자의 길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음에 행선지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이 아틀란타의 필그림 교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기 드디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애국자들의 오아시스 고향인 것 같아요. 8월 11일 날 서울에서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가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간단히 인사를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트루스 포럼의 이 김은구 대표를 제 법대 아주 30년 후배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김은구 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젊은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노병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절 건국 70주년에는 전혀 힘들질 않아요. 제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희망의 애국자하고 후배하고 같이 다니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이제 어깨가 아주 굉장히 반쯤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젊은 후배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연설도
강연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이야기는 20분으로 끝마치고 20분간에 끝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김은구 젊은 우리 애국 지도자에게 시간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애국 활동은 우리 70대 또 그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이분 이제 너무 1년 동안 또 1년 반 동안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칠 때까지 많이 지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좀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또 젊은이들을 적극 성원하는 것으로서 계속 이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은 시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한 가지는 우선은 조금 더 김은구 씨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분이 행운의 사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왜? 제가 보니까 이분이 금년 4월에 결혼을 하셨어요. 예, 아주 미인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국적은 뭐 외국인이지만 피는 한국 사람이시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이 시대에 모든 게 다 지구가 하나로 이렇게 작아지는 이 시기에 참 맥센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같은 학구로서 만나셨다는데 참 축하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바로 8월 14일 며칠 전에 이승만 호가 우남이죠. 우남 애국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11회 수상자라고 하십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 수상자들이 다 정말 한국 역사에 기라성 같은 애국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40도 지금 아마 금년이 40이신 것 같은데 40에 이런 애국의 상을 받으셨다는 건 앞으로 이분이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 성원을 해서 이분이 개인적인 행운과 행복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친 국민들에게 모두 희망을 주는 그러한 행운의 사나이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투어 때 12일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하셨고 저와 같이 했고 14일 날 뉴욕에서 역시 강연을 하고 15일 날 워싱턴 DC에서 백악 의사당 앞에서 태극기 흔들고 또 저녁에는 애국 강연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그런 바쁜 스케줄인데 오늘 아주 이렇게 마지막 애국의 강연의 밤을 여기 아틀란타에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은구 대표에게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10분 동안 애국자의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바람에 어떤 한 사람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의 소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꿈이 현실을 만든다. 현실이 꿈을 만드는 것보다는
꿈이 현실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프로테스탄트 알고 아니지고 천주교 영세를 받았지만 저는 신앙은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최근에는 제가 성당에 안 나갔어요. 교회에 나다녀요 요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기대했던 성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신부들이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저와 집사람이 그 한국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참여를 했는데 제일 저 가슴에 쇼킹했던 거는 저는 태극기 집회로 가고 있는데 같이 그 걸어가는 많은 그 수녀님들이, 저는 너무 반가워서 수녀님들을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그 수녀님들은 옆에 있는 촛불 집회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무너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저 사람들 일로 안 가고 촛불. 당연히 그분들은 태극기 집회에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같이 오셔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외치는 분들 중에 신부님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심지어는 주교님까지도 그런다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천주교가 먼저 죽었구나. 그래도 희망은 기독교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저는 당분간 천주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기독교에 피신을 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원래 한 형제니까 좀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 중에 하나가 애국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때는 평화 시기에는 자기 개인의 행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면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말 잘 듣는 자식들 낳고 다들 출가해서 노년에 세계 여행이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한국 민족들은 험난한 시기가 참 많았어요. 특히 이승만 박사께서 사셨던 그 일생을 보면은 시작부터 나라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패망하는 나라에 태어나셔서 그 패망의, 그 험난한 패망의 길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에 한테 임금이 쫓겨나고 또 왕비가 살해되고
그 충신들이 모두 다 쫓겨나고 자결하고 하는 이 만국의 현장을 그대로 지켜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신 커다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그분은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빌으셨던 겁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꿈을 꾸기만 한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그 꿈을 오래 꿀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라를 세우는 꿈, 나라를 찾는 꿈은 세계 역사에 보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건국사와 패망사를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2000년 동안 못 찾았어요. 세계를 헤매고 다니면서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600만이 살해되는 동족이 살해되는 그 참극을 다 겪었습니다. 그만큼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이 큰 것이고 나라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를 한번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라 그러지만 그 소위 역사책에 의한 역사는 약 2000년으로 하라고들 하는데 왕조사가 완전히 국민이 자기네 독립 주권을 사실 잃어버린 거는 그 고려와 조선 간의 그거는 왕조의 교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는 완전한 주권의 상실이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라가 고려로 바뀐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렸던 건 정말 몽고족의 어떤 침략을 받고 하지만 그때도 왕은 있었어요. 그때도 왕은 있었어요. 조공을 바쳤지만 왕은 있었고 그 시대는 또 그러다 일제 시대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대단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의 최대 위기였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간의 그 국력 차이라든가 특히 병력 차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 당시 때 500만의 군대를 가진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독일과 오히려 독일보다 못하지 않은.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 때 모든 산업 기술도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비슷할 정도로 그러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해서 주권을 잃고 사실 이것이 다시 주권을 찾을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못했었어요. 그럴 때 이승만 박사께서는 이 건국의 꿈을 광복의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룩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똑같은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김일성이도 그런 꿈 꾸었을 겁니다. 김구 선생도 꿈을 꾸셨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 꿈을 이룩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로 그분의 그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결국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꿈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방법론을 잘 찾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꿈을 광복하겠다고 해서 그 빨치산들이나 모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김일성이는 꿈은 꿨지만 방법을 잘못 찾은 거예요. 저는 김구 선생도 50보 100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도 중국 바닥에 가가지고 어떻게 중국의 장개석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외세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가장 정확한 방법론을 찾으신 겁니다. 방법론을 찾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패망한 다음에 이걸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해야겠다. 또 여러 독립운동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치열한 건국의 꿈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찾은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깊은 신앙이 없으면 어려운 꿈은 역사의 그러한 어려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일생을 쭉 저는 보면서 제가 여기 미국에 2012년도에 와가지고 법학을 다시 한번 미국의 법학을 쭉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읽는 순간 제가 참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건국사가 어떻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건국의 주인공이 되셨는가? 왜 이승만 박사가 건국의 주인공이 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이 가장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신 거예요. 결국은 이 역사가 어려운 이 많은 역사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어떤 절대적인 신앙에 또는 어떤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오랫동안 싸울 수가 없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또 협박과 유혹을 받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 그럴 때 정확하게 그야말로 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없거나 이러면 길을 잃게 돼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할수록. 근데 그 등대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침판이 없을 때요, 뱃사람들이 이용한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는 먼 항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등대예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이 없었으면 이 신대륙의 발견은 불가능한. 왜? 하늘에 떠 있는 저 북두칠성을
목표로 해야만 방향을 잃지 않아요. 어디가 있어도. 저는 그 북두칠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하나님, 북두칠성을 정확한 등대로 잡고 건국투쟁을, 끈덕진 건국투쟁을 40년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혹에 빠지고 다 넘어갔을 때 끝까지 자신을 지켰어요. 그분은 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투쟁하실 때요, 미국 국적을 얻지 않으셨어요. 무국적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국적자로 미국에서 투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재필 박사가 선배시지만 결국 대통령이 못 되신 거는 미국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요. 이승만 박사는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여자분인데요. 그분도 역시 무국적자로 생활을 살아셨습니다. 이 미국에서. 무국적자가 아니라 본인 말씀에 의하면 한국 국적입니다. 영원히 한국 국적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의 법에서는 한국 국적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한국 국적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하게 요건 보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그거를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국자의 꿈, 저는 그렇게 건국의 꿈, 이거는 결국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 박사께서 그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꿈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그분이 그렇게 그 꿈을 40년 동안 한 번도 좌절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을 결국은 위대한 꿈을 성취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자의 꿈이 이제 다시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한 가지 큰 잘못이 있다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런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뭐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자동차도 세계 시장에 내놓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한국에 특히 요즘에 이 좌파들한테 엄청난 자만심을 일으켜준 계기는 K-팝이에요. 이 K-팝이 KBS 드라마와 함께 전 이웃에 퍼지고 세계에 퍼지면서 아주 좌파들의 자만심이 극에 달한 겁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배울 것도 없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이 자만심 이제부터 우리는 나눠 먹기만 하면 돼.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좌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눠 먹기에 빠지면은 집안도 망해요. 집안 싸움 벌리면 집안 망해요.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도 네 거 내 거, 야 남의 거 내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그 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하고 부국을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다른 까지 놀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안방 차지하고 앉아서 그 사람 그 건국한 또 부국을 만든 애국 대통령들을 모조리 다 누명을 씌워서 끌어내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이 모든 건국과 부국을 다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안방 내놓고 다 안방을 다 차지하고 문간방, 사랑방 앉아있는 애국자들 다 쫓아내고 차지해서 이제 나눠 먹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 탄핵 정변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하는 짓입니다. 이제는 정말 군사적 점령, 소위 저는 공산화를 여러분들이 공산화 그러는데 공산화가 몇 단계가 있어요. 사회적 공산화, 정치적 공산화, 경제적 공산화, 군사적 공산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소프트 단계에는 공산화가 된 거 맞습니다. 문화적 공산화, 사회적 공산화, 법적 공산화 이거는 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것은 이제 경제, 결국 그 사람들의 목표는 부를 나눠 먹는 거니까 경제적 공산화가 꼭 목적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 공산화를 이룩하려면 재산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가 선행하게 되냐 하면 군사적 공산화가 따라옵니다. 군사적 공산화가 수단이고 목표는 경제적 공산화예요. 공산주의는 재산을 나눠 먹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을 나눠 먹으려면 있는 사람 걸 뺏어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공산화를 막아야 되는 거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이것을 반드시 저지해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꾸셨던 꿈, 또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꾸었던 그 위대한 꿈, 자유민주주의의 꿈,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꿈, 이러한 것들을 꼭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고 봐요. 애국심을 불을 지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애국심 꿈을 꾸는 실현하는 방법은 결국은 신앙, 국가와 역사와 또 그 개인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믿음, 신앙, 결국 이것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꿈을 가지자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많은 백인들과 별 차이 없는 이러한 그 인권과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된 큰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죠. 그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로서 백인들을 감동시키고 언론을 감동시키고 또 흑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끔 용기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2건국의 꿈을 꾸려면 우리부터 먼저 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2건국의 꿈을, 애국의 꿈을,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꾸셨던 그 꿈,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꾸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의 꿈은 무엇일까? 저는 볼 때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 무슨 만주를 차지하고 이렇게 말이죠. 중국을 점령하고 이런 그러한 꿈을 가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세계 제1의 부국이 돼서 그야말로 소득 10만 불, 100만 불이 되자. 그분은 그런 꿈 꾸신 적 없어요. 그분은 그런 꿈 한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을 1960년 5월 달에 출국을 하실 때, 소위 망명의 길을 가실 때 인천공항에 트렁크 4개를 들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트렁크 4개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세관원이 풀어서 검사를 열어봤는데, 이거 그분이 나중에 글을 썼어요. 그 세관원이. 트렁크 하나에는 그분의 정장 옷이 한 트렁크, 다른 트렁크에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 옷이 한 벌, 다른 한 트렁크에는 성경과 그분의 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한 트렁크에는 기록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달러는 없었어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달러 한 푼도 안 가져가셨습니다. 하와이 가실 때. 하와이에서 시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꾸신 꿈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작지만, 가난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거, 법을 지키고 사는 거, 그러한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의 꿈을 가졌다고 저는, 꿈꾸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승만 박사처럼 적지만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고 애국을 위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시기에 애국을 안 하면, 애국도 하나의, 애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쁨이고 큰 영광이에요. 행운입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애국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그야말로 애국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애국을 어떠한 것을 무슨 나 괴로워 이러면 애국 못해요. 애국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좋은 기회로구나, 이렇게 해서 애국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간의 사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애국하고, 나라가 행복할 때는 열심히 남을 돕고 산다고, 또 자기 가족을 지키면서 살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애국자의 꿈을 한번 꾸어봅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배워서 애국자의 꿈을 가집시다. I have a dream 하고 우리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결혼과 또 이렇게 이분의 그 어떤 하시는 활동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제가 뭐 본인이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활동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김은구 씨의 역할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냐 하면은, 지금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아요. 근데 젊은 분들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채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이러다가는 정말 가족들 간에서도 세대차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기보다는 젊은이들 중에서 같은 젊은 세대들하고 같은 용어를 쓰는 소위 컴퓨터 세대, 그 세대의 사람이 컴퓨터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이 진실이 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없을까 하고 맨날 유튜브에서 사실 찾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나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70입니다. 70대인데 조금 보니까 뭐 60대가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50대가 나오고 점점 젊어져서 이거 참다. 학생 중에 안 나오나 그랬더니 드디어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제 김은구 씨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분이 또 서울대학이야. 저 후배야. 아이고, 서울대학에서 이 지도자가 나오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가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정말 행운이다. 저 지방대학에서 나오면은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명문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야 저거 봐, 저 보수 골통보수의 이거는 말이지 저 지방대학들이나 따르지 우리 같은 엘리트들은 그 해당 없어,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서울대학 출신이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좌파들은 할 말이 있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이구나. 거기다 또 법대예요, 법대. 아이고, 이게 지금 법조인들이 나라 망쳤다고 온 국민들이 다 법조인 알기를 정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게 해서 어디 가서. 그러는데 젊은 법대 법학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을 해봐서 조금 찍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또 응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마 본인이 소개하실 거예요. 컴퓨터 회사에 일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이 컴퓨터 세대의 게임 회사에 일하셨다니까 젊은 세대들의 용어,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새로운 애국 방법을 이분이 제시해 주실 거고 젊은 세대들을 드디어 끌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